철조망까지 8걸음. 그 8걸음을 남겨두고 우리 네 식구는 땅에 엎드렸습니다. 등 뒤에서 탐조등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강가의 갈대를 훑으며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왼손으로 9살 아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가 숨을 참느라 어깨를 떨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아내가 딸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조금만 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사흘 전 제 사무실 금고였습니다. 비어있던 금고요. 그 금고가 비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시간은 계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압록강 앞에서 그 계산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북한을 떠나온 분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실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인물의 이름과 지역, 시점은 남아있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 모두 바꾸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인공지능 음성 합성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태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하던 일은 외화벌이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라 밖에서 벌어온 외화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총책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는 돈을 만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제 돈도 아니고 나라의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에게 올라가는 돈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여기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은 북한에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몇 명 중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편하게 만들었고 결국 제 인생을 끝낼 뻔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아파트 8층, 방이 3이었습니다. 겨울에도 물이 나왔고 정전이 되면 발전기가 돌아갔습니다. 아이들은 외국어를 배웠습니다. 아들은 중국어를, 딸은 영어를 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처럼 나라 밖에 나가 일하라고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이 좋은 인생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내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잠꼬대를 해요. 저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슨 잠꼬대를 하는지요. 숫자였습니다. 저는 자면서 숫자를 셉니다. 장부에 적힌 숫자와 실제로 들어온 숫자가 맞지 않으면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 차이가 제 목숨의 크기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돈을 만지는 자리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건 담보입니다. 돈이 맞으면 아무 일도 없고 돈이 비면 사람이 사라집니다. 저는 14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14년 동안 숫자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15해째 되던 봄에 처음으로 숫자가 맞지 않았습니다. 그해 봄, 저희 조직에 새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목표액을 올리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가 한 해 동안 올려보내던 금액이 있었습니다. 그 금액을 2배 가까이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시를 받고 사무실에 앉아 오래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저희가 하던 사업은 이미 다 쥐어짜고 있었습니다. 해외 식당, 건설 인력 송출, 수산물, 광물, 어느 쪽도 2배가 나올 구석이 없었습니다. 저는 상급 기관에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보고서는 사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붉은 글씨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방법을 찾으라. 저는 그 5글자를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령이 아니라 경고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이었는지는 지금도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하면 안 되는 방식으로 돈을 돌렸습니다. 먼저 들어올 돈을 미리 쓰고 나중에 메우는 방식이었습니다. 장사하는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그건 시간을 빌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빌리면 반드시 이자가 붙습니다. 첫 해에는 마쳤습니다. 목표액을 채웠고 표창도 받았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내에게 표창장을 보여줬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얼굴이 왜 이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지. 그런데 거울을 보니 정말로 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겨울 중국 쪽 거래처 한 곳이 무너졌습니다. 저희 돈이 그쪽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 돈은 이미 다른 곳을 메우는 데 쓰기로 계산해 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무너지면서 세 개가 같이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에게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아내는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비었어요? 저는 숫자를 말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거 메우면 되는 거예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메울 수가 없어. 아내가 그때 한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 넷이 같이 있어야겠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사람 앞에서 운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그 순간에 이미 결정을 내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망치자는 말도 살자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같이 있자는 말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희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비라고 해도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북한에서 탈출을 준비한다는 것은 티를 내지 않는 일입니다. 평소처럼 출근하고 평소처럼 인사하고 평소처럼 웃는 일입니다. 저는 아침마다 같은 시간에 집을 나섰습니다. 아내는 장을 보러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밤이면 우리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먼저 정한 것은 순서였습니다.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뒤에 설 것인가. 저는 제가 맨 앞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앞에 서면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애들이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그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내가 앞, 아들이 그 다음, 딸이 그 다음, 제가 맨 뒤. 제가 맨 뒤에 서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누가 쫓아오면 제가 먼저 잡히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한 것은 짐이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각자 하나씩만 챙기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축구공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럼 바람만 뺏어가면 안 됩니까?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축구공은 두고 왔습니다. 딸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12살이었는데 그때 이미 상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시 못 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딸이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자기 인형을 옷장 안에 넣고 문을 닫아줬다고요.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인형을 숨겨두고 간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방에 들어가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한 것이 길이었습니다. 저는 국경 쪽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일 때문에 여러 번 다녀왔기 때문입니다. 압록강 상류 쪽에 물이 얕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감시도 촘촘합니다. 반대로 물이 깊은 곳은 감시가 덜하지만 사람이 건너기 어렵습니다. 저는 얕은 곳도 깊은 곳도 아닌 중간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3번 답사했습니다. 답사할 때마다 저는 혼자 갔습니다.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강을 봤습니다. 물살이 어떻게 도는지, 탐조등이 몇 초마다 도는지를 셌습니다.
탐조등은 45초에 한 번 돌았습니다. 45초. 그 안에 철조망을 넘고 강가까지 내려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45초를 집에서 몇 번이나 세어봤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세면서 아이들 손을 잡고 걷는 상상을 했습니다. 사실 그 감사가 나오기 전에 조짐이 있었습니다. 그해 4월에 제 동료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같은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고 저에게 이 일을 가르쳐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을 안 했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이 사라지면 이름도 같이 사라집니다. 저는 그날 사무실에서 그 사람 책상을 봤습니다. 책상은 이미 치워져 있었습니다. 전날까지 거기 앉아있던 사람의 흔적이 하루 만에 없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동무 하나가 안 나왔어. 아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날부터 아내가 쌀을 조금씩 더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내는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동료가 왜 사라졌는지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다만 짐작은 합니다. 그 사람도 숫자가 안 맞았을 겁니다. 그리고 저처럼 시간을 빌렸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 아내를 2번 봤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뒤에도 그분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시장에서 마주쳤는데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 출장 오래 갑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거짓말이 지금도 마음에 남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아내에게 말하겠다고요. 같이 죽더라도 모르고 죽게 하지는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 결심이 결국 우리 넷을 살렸습니다. 아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사가 나온 그날 밤에 우리는 바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혼자 알고 있었다면 그날 밤 아내를 설득하는 데만 몇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몇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를 살린 것은 제 판단이 아니라 사라진 동료가 남긴 교훈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름을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데는 그 사람 몫이 있습니다. 5월이 되자 분위기가 더 이상해졌습니다. 회의가 잦아졌고 회의 때마다 충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에서 충성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그건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회의에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뒷자리에 앉으면 숨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회의 때마다 제일 먼저 손뼉을 쳤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 일인데 그때는 그게 생존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급자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가 차를 한 잔 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리 동무, 요즘 잠은 잘 자오? 저는 잘 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잘 자야지. 잠 못 자는 사람은 뭔가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에 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한테 알려준 거예요. 저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잡을 사람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저는 그때 아내가 저보다 사람을 잘 읽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아내 말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상급자는 저에게 시간을 준 것일지도 모릅니다.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는지, 정말 그런 뜻이었는지 저는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체제 안에도 사람이 있었다고요. 제가 하던 일이 어떤 것인지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외화벌이는 여러 갈래입니다. 사람을 내보내는 일이 있고 물건을 파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사람 쪽이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일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 봉제 공장, 식당. 그 사람들이 번 돈이 저에게 옵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사람들이 번 돈의 대부분이 옵니다. 본인이 가지는 몫은 아주 적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그 계산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얼마를 벌고 그중 얼마가 올라오는지 그 계산을 하면서 저는 그 사람들 얼굴을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숫자로만 봤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얼굴을 본 일이 있습니다. 어느 해에 현장 점검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이었습니다. 숙소를 봤는데 방 하나에 12명이 자고 있었습니다. 침대가 아니라 바닥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인솔 책임자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좀 좁지 않소? 그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좁아야 딴 생각을 안 합니다. 저는 그 대답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노동자 한 사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지 집에 편지 보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편지는 검열을 거치고 대부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 청년이 고맙다고 하면서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제가 세는 숫자 하나하나가 저런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보는 것은 다릅니다. 평양으로 돌아와서 저는 예전처럼 계산을 계속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게 제가 가장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저는 봤고 알았고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쩌면 그때 아무 말도 못한 것에 대한 뒤늦은 변명일지 모릅니다. 다만 그 청년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현장에서 몇 달 뒤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없었습니다. 번호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처리하면서 혹시 그 청년일까 생각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인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하면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 체제 안에서 사는 방법입니다. 알 수 있는데 알지 않는 것. 그러면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차례가 옵니다. 저는 제 차례가 왔을 때에야 그동안 제가 외면한 것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면서 제가 무서웠던 것은 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14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준비가 끝나기 전에 일이 먼저 터졌습니다. 그해 6월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감사가 나왔습니다. 정기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정기감사는 10월입니다. 저는 그 소식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무, 오늘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시라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 서류를 하나씩 꺼내는 것을 봤습니다. 그날 저는 8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장실도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 갔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오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알았습니다. 시간이 하루 남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말해준 것이 아니라 제 얼굴을 보고 안 것입니다. 아내가 저를 부엌으로 데려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오늘 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가 왜 밥을 짓는지 몰랐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을 먹이려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계란찜이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고 싶어서. 아이들은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아이들을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어디 좀 간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디 갑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멀리. 아들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아주 차가웠습니다. 밤 11시에 집을 나섰습니다. 문을 잠그면서 저는 습관처럼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멈춰서 그 열쇠를 봤습니다. 다시는 열 일이 없는 문의 열쇠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도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 열쇠는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까지 가는 길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길은 지금도 누군가 쓰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가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2번 멈췄고 한 번은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우리 4식구는 창문 없는 방에 있었습니다. 낮에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그 사흘 동안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밤에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잡힌다. 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 없어. 아버지가 안 잡히게 우리가 빨리 뛰면 돼.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제가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묻지 않을 뿐입니다. 사흘째 밤 안내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에게 2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 오늘 밤 비가 온다. 둘째, 비가 오면 탐조등이 잘 안 보인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강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지막 300m는 기어서 갔습니다. 아내가 앞, 아들, 딸, 그리고 제가 뒤였습니다. 정한 순서 그대로였습니다. 땅이 젖어 있어서 옷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이 중간에 한번 미끄러졌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크지 않은 소리였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2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철조망이 보이는 곳까지 갔습니다. 거기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철조망까지 8걸음. 그 8걸음을 남겨두고 탐조등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그 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저는 45초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빗줄기가 우리 위를 지나갔습니다. 갈대가 은색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아들의 입을 막은 손에 힘을 주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아이가 아플까 봐서요. 빛이 지나가고 어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내의 등을 2번 두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한 신호였습니다. 지금 아내가 일어나 뛰었습니다. 아들이 뒤따랐습니다. 딸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밀면서 함께 뛰었습니다. 8걸음이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철조망 아래에 사람이 지나갈 만한 틈이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미리 봐둔 곳이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몸을 눕혀 통과했습니다. 아들이 통과했습니다. 딸의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딸의 외투가 철조망에 걸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으로 잡아 뜯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졌는데 그때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딸이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을 눕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탐조등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45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 탐조등은 20몇 초 만에 돌아왔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누가 우리를 봤는지 아니면 그냥 순서가 바뀐 것인지. 빛이 제 등을 지나갔습니다. 저는 철조망 아래 엎드린 채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 쪽에서 아내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아내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손을 저었습니다. 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내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가 왜 그러는지 알았습니다. 같이 있자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몸을 끌고 철조망을 통과했습니다. 등이 걸려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물이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6월인데도 그랬습니다. 물살이 허리까지 왔습니다. 아들은 제가 업었습니다. 딸은 아내가 손을 잡았습니다. 강 가운데쯤 왔을 때 아들이 제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겁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축구공 안 가져와서 다행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물속에서 울었습니다. 9살짜리가 그 말을 왜 했는지 아십니까? 제 짐을 덜어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아버지 노릇을 못했습니다. 아들이 저에게 아버지 노릇을 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10분 같기도 하고 1시간 같기도 합니다. 반대편 강가에 발이 닿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나온 쪽에는 아무 빛도 없었습니다. 탐조등도 초소도 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은 산이었습니다. 45년을 산 나라가 검은 산 하나로 보였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거기서부터가 더 길었습니다. 저희는 그 뒤로 여러 나라를 거쳤습니다. 어느 나라를 어떻게 지났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 길을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짧지 않았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번 헤어질 뻔했습니다. 한 번은 검문이 심해져서 아이들만 먼저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안내인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게 더 안전하다고요. 아내가 거절했습니다. 안내인이 화를 냈습니다. 그러다 다 죽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 죽겠습니다. 저는 그때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 조건으로 그 길을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오래 걸렸고 더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게 우리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졌으면 아마 누구 하나는 못 왔을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굶는 것도 추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방에서 며칠씩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때 사람은 자꾸 뒤를 생각합니다. 두고 온 사람들, 두고 온 집, 두고 온 인형 같은 것들요. 딸이 한 번은 자다가 일어나 울었습니다. 왜 우냐고 물으니 인형이 옷장에서 답답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아내가 딸을 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형은 지금 자고 있어. 우리가 깨우러 갈 때까지 자고 있을 거야. 딸이 그 말을 믿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중국 쪽으로 넘어간 뒤의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강을 건넜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가 더 무섭습니다. 북한에서는 잡히면 끌려갑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잡히면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지는 것이 훨씬 무섭습니다. 저희는 강을 건넌 뒤 산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했는데 줄 것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냈습니다. 언제 챙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사탕 4개였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고 저에게 하나를 줬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다시 줬습니다. 아내가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탕을 반으로 깨서 나눠 먹었습니다. 저는 그 사탕 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딸기 맛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를 데리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차에 태웠습니다. 차 뒤에 짐칸이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완전히 캄캄해졌습니다.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모릅니다.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밖은 이미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여러 집을 옮겨 다녔습니다. 어떤 집에서는 사흘, 어떤 집에서는 2주, 그 집들에는 우리 말고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여자였습니다. 혼자 나온 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희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넷이 같이 나왔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한참 우리를 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겠습니다.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아이를 두고 나왔다고 했습니다. 데려올 형편이 안 됐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벌어서 데리러 갈 겁니다. 저는 그분이 지금 어떻게 되셨는지 모릅니다. 그 집에서 헤어진 뒤로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탈북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연락처를 잘 남기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잡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숨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헤어집니다. 그리고 다시는 못 봅니다. 저는 그 길에서 만난 사람들 얼굴을 아직 기억합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그런데 얼굴은 기억납니다. 그분들이 다 무사히 갔기를 바랍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국경을 하나 더 넘을 때였습니다. 정글이라고 해야 할지 산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밤에만 걸었고 며칠을 걸었습니다. 딸이 발을 다쳤습니다. 신발이 찢어져서 발바닥이 까졌습니다. 저는 딸을 업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제가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업갔습니다. 9살이 12살을 업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10분을 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그 말을 해줘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나라에서 우리는 한국 공관에 들어갔습니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안에 있던 분이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4년 만에, 아니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말을 그대로 알아듣는 사람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넷입니다. 전부 왔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웠습니다. 넷이 전부 왔다는 말이요. 브로커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탈북에는 반드시 사람이 필요합니다. 길을 아는 사람이요. 그 사람들을 브로커라고 부릅니다. 좋은 브로커도 있고 나쁜 브로커도 있습니다. 돈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도 있고 중간에 팔아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은 끝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그 사람과 처음 연락이 닿은 것은 오래전이었습니다. 일 때문에 국경 쪽을 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그때는 탈북을 생각하고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언젠가 그런 연락처가 필요해집니다. 북한에서 오래 산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필요할지 모르는 번호 하나쯤은 외워두고 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값은 비쌌습니다. 얼마였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금액이 알려지면 지금 준비하는 분들이 흥정해서 불리해집니다. 다만 이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넷이 나오는데 든 돈은 제가 14년 동안 만졌던 돈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액수였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 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저는 그 돈을 모으려고 집에 있던 것들을 팔았습니다. 아내 반지도 팔았습니다. 아내가 그걸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못 가져가요. 그 반지는 결혼할 때 제가 해준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미안한 일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한국에 와서 형편이 조금 나아졌을 때 저는 아내에게 반지를 하나 사줬습니다. 아주 싼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안 팔아도 되죠?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 반지를 지금도 끼고 있습니다. 브로커와 마지막으로 헤어질 때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국경을 넘고 나서 그 사람이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뭘, 돈 받고 한 일인데. 저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몇 번이나 자기 돈을 쓴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이들 먹을 것을 챙긴 것도 봤습니다. 저는 그 사람 이름도 여기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이 무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브로커라는 말을 나쁘게만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중에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다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처음 며칠은 기억이 흐릿합니다. 검사를 받고 조사를 받고 서류를 쓰고 그 과정을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저는 계속 한 가지를 걱정했습니다. 제가 하던 일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어쩌나. 저는 북한에서 돈을 만지던 사람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도 압니다. 저는 그것이 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받을 때 묻지 않은 것까지 다 말했습니다. 제가 한 일, 제가 본 일, 제가 알고도 넘어간 일, 말하면서 몇 번은 목이 막혔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담당자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다 말씀하십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이 여기서 살아야 하니까요. 아버지가 숨긴 게 있으면 언젠가 아이들이 부끄러워질 겁니다. 담당자분이 잠시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씀 아이들이 들으면 좋아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잤습니다. 정착 교육을 받는 동안 저는 여러 번 놀랐습니다. 가장 놀란 것은 은행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돈을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올라가는 돈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을 처음 받았을 때 저는 그것을 한참 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돈이 처음이야. 14년 동안 남의 돈만 세다가 45년 만에 제 이름이 적힌 통장을 받았습니다. 액수는 아주 적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통장이 평양 아파트보다 좋았습니다. 아들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첫날 학교에 다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애들은 축구공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축구공을 사줬습니다. 아들이 공을 받고 한참 만져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바람 안 빼도 됩니까? 저는 웃으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 울었습니다. 딸은 인형을 사주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제 인형은 안 좋아한다고요. 12살이 14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망치는 사이에 딸의 시간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한국에 와서 놀란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가벼운 이야기입니다. 저희 가족이 다 같이 웃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첫 번째로 놀란 것은 물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게 뭐가 놀랍냐고 하실 겁니다. 평양에서도 물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옵니다. 그 시간에 받아놔야 합니다. 저희 집은 사정이 나은 편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첫날 아내가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한참 봤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제 잠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로 놀란 것은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창밖을 봤는데 불이 다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는데도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아내를 깨웠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다 앉아요? 저희는 그날 밤 창가에 서서 한참 밖을 봤습니다. 세 번째는 병원이었습니다. 딸이 발을 다친 것이 낫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하고 30분쯤 기다렸는데 아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얼마 줘야 돼요? 북한에서는 병원에 가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약도 사가야 하고 의사에게도 따로 드려야 합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여기서는 접수증만 내면 됐습니다. 치료를 다 받고 나오는데 아내가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뭘 안 낸 것 같아서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시장이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내가 시장을 좋아합니다. 처음 대형마트에 갔을 때 아내가 카트를 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과일 코너 앞이었습니다. 바나나가 쌓여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다 팔려요? 저는 팔린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안 팔리면 어떻게 해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물건이 남는 일이 없습니다. 없어서 못 삽니다. 남는다는 개념 자체가 낯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아이들 학교였습니다. 아들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난 날,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아이가 뭘 좋아하나요?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북한에서 학교는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아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선생님이 웃으면서 축구부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날 집에 와서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아들이 방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아내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아이가 소리를 질러도 되는 곳에 왔다는 것이 그날 처음으로 실감이 났습니다. 정착 교육 기간에 있었던 일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그곳에서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먼저 온 분들, 같이 온 분들, 그 중에 나이가 많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이 넘으셨는데 혼자 오셨습니다. 그분이 저녁마다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느 날 제가 옆에 앉아 물었습니다. 어머니 뭘 그렇게 보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북쪽이 어느 쪽인가 하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분은 아들을 두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군대에 있어서 데려올 수가 없었다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오셨습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아들이 더 힘드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탈북에는 도망치는 탈북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남은 사람을 위해 떠나는 탈북도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분에게 아무 위로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분이 한참 뒤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동무는 넷이 다 왔소?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했소. 아주 잘했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죄송했습니다. 우리 넷이 다 온 것이 그분 앞에서는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기뻐하셨습니다. 자기 일처럼요. 저는 그 뒤로 그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배정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분 생각을 합니다. 북쪽이 어느 쪽인지 물으시던 그 모습이요. 정착 교육이 끝나고 우리는 집을 받았습니다. 아파트였습니다. 방 2개짜리였습니다. 평양집보다 작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방을 하나씩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문을 닫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안 들어와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울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배정받는 것이고 언제든 회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을 잠근다는 개념이 우리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잠그고 나서 손잡이를 한번 흔들어 봤습니다. 안 열렸습니다.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잠근 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도망친 이유에 대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 사람은 돈을 빼돌리다 걸려서 도망친 것 아니냐. 그 질문은 정당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저는 제 주머니에 넣은 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증명할 방법도 없습니다. 장부는 북한에 있고 저는 여기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 결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은 정직해도 언젠가 반드시 숫자가 안 맞는 날이 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요구하는 숫자가 현실에 없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숫자를 만들려고 하면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합니다. 빌리거나 속이거나, 그리고 그 두 가지는 결국 같은 곳으로 갑니다. 저는 빌리는 쪽을 택했고 그 이자가 제 가족의 목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아는 전부입니다. 저는 그 구조를 고발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그 구조 안에서 14년을 살았고 그 덕에 좋은 집에 살았으니까요. 다만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숫자가 안 맞기 시작하면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더 늦으면 가족을 데리고 나올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흘 차이로 살았습니다. 감사가 하루만 더 빨랐어도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저는 밤에 잠을 자다가 자꾸 깼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는 새벽 3시쯤이면 늘 깼습니다.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데려가는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여기서도 저는 그 시간에 깼습니다. 그리고 깨서 현관문을 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몇 달 동안 반복됐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또 깼는데 아내도 깨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3시에 깨요? 저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안 와요. 아무도.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조금씩 덜 깨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잘 잡니다. 가끔 깨긴 하는데 이제는 현관문을 보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평범한 일이고 저는 그게 좋습니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옵니다. 누구도 제 서류를 뒤지지 않고 누구도 제 얼굴을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저는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그게 권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저를 보고 일어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이 훨씬 편합니다. 아내는 요즘 시장에 자주 갑니다. 평양에서도 장을 봤지만 여기서는 다르다고 합니다. 뭐가 다르냐고 물으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사고 싶은 걸 사요. 거기서는 있는 걸 샀고요. 저는 그 차이가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아들은 축구를 합니다. 학교 팀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난달에 경기를 보러 갔는데 아들이 골을 넣었습니다. 아이가 골을 넣고 저를 찾았습니다. 관중석에서 손을 흔드는데 아들이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 웃는 얼굴을 보는데 강물 속에서 제 등에 엎여 있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무겁습니까? 하고 묻던 아이요. 지금은 저보다 큽니다. 딸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합니다. 무슨 과에 가고 싶으냐고 물으니 아직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정했다고 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왜 그러냐고 물으니 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살려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잘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두고 온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제 형이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연락은 못합니다. 연락하면 형이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형이 무사한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탈북한 사람이 짊어지는 몫입니다. 살아남은 대신 남은 사람의 소식을 영영 모르는 것.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형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어떤 경로로든 그쪽에 닿는다면 저는 형에게 이 말만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잘 계십시오. 그 사흘의 감사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 8시간을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1시간은 변명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넘어갈 수 있을까? 거래처가 무너진 것은 내 잘못이 아니다. 목표액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런 말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변명이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북한에서 감사는 잘잘못을 가리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정해진 결론을 확인하러 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부터는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잡히면 아내는 어떻게 될까?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 북한에서는 한 사람이 문제가 되면 가족이 같이 갑니다. 연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게 제도로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잡히면 우리 넷이 다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시간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 나간다. 그리고 5번째 시간부터 8시간까지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길을 다시 그렸습니다. 3번 답사했던 그 길을요. 어디서 몇 걸음, 어디서 몇 초.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그 길을 10번쯤 걸었습니다. 저녁에 그들이 나가면서 내일 또 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제 책상을 봤습니다. 14년을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서랍도 그대로 두었습니다. 치우면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이 와서 제 책상을 보면 어제와 똑같아 보이도록요. 그런데 딱 하나, 저는 그때 서랍에서 사진을 한 장 꺼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것입니다. 저는 그 사진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북한에서 가지고 나온 유일한 물건입니다. 아, 열쇠도 있군요. 사진 한 장과 열쇠 하나, 14년 일한 사람이 가지고 나온 전부입니다. 그 사진은 지금 저희 집 거실에 있습니다. 액자에 넣어두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이 그 사진을 봅니다. 아들이 언젠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때 우리 집 좋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았지. 아들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나왔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같이 있는 게 중요해서.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도 같이 있으니까 됐습니다. 저는 9살의 강을 건넌 아들이 그 사이에 이런 말을 할 만큼 컸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그날 밤 강가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철조망에 걸려서 늦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저를 부른 이야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아들이 저를 향해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9살짜리가요. 아내가 붙잡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말해줬습니다. 아이가 아버지한테 간다고 몸을 돌렸다고요. 아내가 아들 팔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오실 거야. 너는 앞을 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못 갔다면 아내는 그 말을 평생 안고 살아야 했을 겁니다.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저는 그 밤에 대해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우리를 살린 것은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45초를 세웠고 3번 답사했고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탐조등은 20몇 초 만에 돌았습니다. 계획은 틀렸습니다. 그 틀린 계획 속에서 우리를 살린 것은 서로가 서로를 놓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기다린 것, 아들이 아버지에게 오려고 한 것, 딸이 소리를 내지 않고 참은 것, 그게 전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탈북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방법을 궁금해합니다. 어디로 갔는지, 얼마를 줬는지, 어떻게 피했는지. 그런데 정작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대답을 합니다. 같이 있어서 살았다고요. 혼자 나온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여서 빨랐다고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저희는 느렸고 대신 넷이 다 왔습니다. 저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제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계획을 세울 때 실패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북한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계획이 실패하면 사람이 죽는 곳에서는 실패를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충이 됩니다. 그래서 다들 된다고만 보고합니다. 그러다 진짜로 안 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14년 동안 본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가 저를 그 밤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해도 된다. 그게 여기 사는 방법이라고요. 탈북한 사람들에 대해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야기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한국에 와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못 사냐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말을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가난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한국에도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말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도와주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어렵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체제를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들 괜찮은 척합니다. 굶어도 괜찮다고 하고 아파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 척하는 것이 사람을 제일 지치게 합니다. 또 하나 많이 듣는 질문은 이겁니다. 그럼 거기 사람들은 다 세뇌돼 있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다들 압니다. 말을 안 할 뿐입니다. 장마당에 나가면 한국 드라마 이야기가 돕니다. 한국 노래를 아는 젊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만 그것을 아는 티를 내지 않을 뿐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 체제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말하면 가족이 다치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안한 것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미안합니다. 아이들은 자기 인생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것도 도망친 것도 제 결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따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아이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웬만하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딸이 얼마 전에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나중에 통일되면 평양에 가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인형 찾으러 갈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딸은 그 인형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옷장 안에 넣어두고 문을 닫아준 인형이요.
저는 그날 밤에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인형 아직 거기 있을까요? 저는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어도 있다고 해줘요. 이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그날 밤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철조망을 넘고 강가로 내려가던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아주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강 건너편,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쪽에 불빛이 하나 있었습니다. 집인지 가로등인지 알 수 없는 아주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면서 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 한가운데서 한 번 더 봤습니다. 그 불빛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저기는 밤에도 불을 켜두는구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그 생각이 저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북한에서 밤은 어둡습니다. 정전이 작고 불빛이 귀합니다. 그래서 어둠은 저에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거기서 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 하나를 보고 강을 건넜습니다. 지금 우리 집은 밤에도 불을 켭니다. 전기요금이 아깝지 않냐고 아내가 가끔 웃으며 말합니다. 그래도 저는 현관불을 켜둡니다. 누가 밖에서 우리 집을 볼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냥 켜둡니다. 어디선가 누가 그 불빛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꺼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랑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 압니다. 저는 그 체제 안에서 일했고 그 덕에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숫자가 안 맞아서 도망친 사람입니다. 영웅도 아니고 의인도 아닙니다. 다만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밤 제가 한 일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 입을 막고 아내 등을 2번 두드리고 아들을 업고 강을 건넌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전부가 지금 우리 4식구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기 인생이 잘못 흘러왔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데 필요한 것은 대단한 결심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잡는 일입니다. 저는 아내가 같이 있자고 한 그 한마디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말이 없었으면 저는 그날 밤 혼자 도망쳤을 것이고 아마 지금쯤 어딘가에서 혼자 살고 있을 겁니다. 아니면 없을 수도 있고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집에도 불이 켜져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불빛을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끔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